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저 배수관을 묻고 그리로 버릴까 했다가 그냥 적당히 해안에서 버리려고 궁리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사전 예방, 국제 협력, 충실한 정보 공유 등의 의무를 지킬 리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조사 역량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방류까지 남은 2년은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 주기를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나흘 안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소를 권고하면서 기소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던 것과는 대비되는데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증거로 낸 컴퓨터의 위치와 함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민 교수 등 1,600여 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혹에 거짓 해명을 해 탈모와 박탈감 등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이선호 군은 아직 안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느냐를 두고 유족과 회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 유일한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고 현장 CCTV도 확인해봤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나흘 안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애초 시한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한마저 넘기면 그대로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새 후보자 지명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직접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의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까지 항변한 만큼 사실상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대 열흘인 송부 기한을 나흘로 비교적 짧게 준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에게 후보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송부를 재요청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기다리는 것이지 임명 강행 의지로 읽진 말아달라며 내심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이 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 여당도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거나 일부라도 낙마 결론을 내리게 되면 문 대통령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임명 반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부터 걷어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작하는 바람에 정말 큰 크게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어려운 서민 살림을 되찾기듯이 야당에 대한 배려와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통큰 정치 모습 아닌가. 여야 협상과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는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송영길 대표를 만난 재선 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에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양론을 모두 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두 명은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아쉬운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좀 기를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당과 청와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질질 끌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보다 민심이 먼저라는 송영길 지도부가 첫 시험대에 오른 건데 송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장관이랑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는 우리 대변인 통해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만이라도 먼저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혼돈의 청문정국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앞다퉈 민생을 챙기겠다던 약속은 어디 가고 쳇바퀴 돌듯 남탓만 하는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빅3로 불리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책임론 등 사안마다 민감한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본질은 역시 경선 연기론에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포럼 정치에 시동을 걸고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정 전 총리가 퇴임 이후 국회 앞에서 공식 일정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심은 친문에서 띄운 경선 연기론에도 쏠렸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전에도 경선 일정을 바꾼 전례가 있다며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지도부가 처리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현 정부의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빅3 사이에서의 견제가 가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같은 날 청년 주거간담회를 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충분치 않은 것들은 제가 그동안에 몇 가지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일 전국 조직을 띄우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이 지사는 다음 달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해 경선 연기론을 견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빅3로 불리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대권 레이스를 도울 조직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조직 대 조직의 대결로 서서히 접어든 만큼 이전보다 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도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영남권 중진 의원들은 경쟁에 합류한 정치 신인들을 견제하며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먼저 공식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신인 도전자들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호구만으로는 당을 이끌 수 없다는 지적은 물론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뒤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정치 경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초선과 50대 초반의 5선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출마를 결심한 초선 김웅 의원과
고심 중인 초선 김은혜 의원, 원외에서 2030 대변인을 자처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정치 신인들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정치 신인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변화와 이를 위한 새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지금 시절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현실에서의 그 어려움은 과거의 정치로서는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에서 5선을 한 점을 지적하며 치열하게 도전하는 후배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론 쇄신을 주장하는 신인과 대선 전국을 이끌 무게감을 강조하는 중진 사이의 공방으로 보이지만 당의 주도권이 걸린 패권 경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남이라는 전통적 지지 기반을 토대로 주도권을 지키려는 중진과 이를 내려놓으라는 신인들의 반발이 맞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출마를 확정할 경우 수도권 대 영남권의 주도권 경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는 다음 달 11일, 당원 개정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패권 경쟁의 결과는 당원들의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서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도 기소와 이 지검장의 거취는 별개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다음 날, 시선은 이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쏠렸습니다. 이 지검장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직후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행정 절차를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기소가 다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기소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기소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과 함께 재판해달라는 병합 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할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직무대리 발령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소 권고에 말을 아낀 이성윤 지검장은 평소 이용하던 지하주차장이 아닌 중앙지검 현관으로 출근해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권고와 향후 거취에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 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고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 배제나 징계 절차를 밟진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역사에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건 전체의 명과 암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기소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내치진 않겠다는 듯한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향후 이 지검장 거취와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터졌고 그거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차관이 얼굴을 가리고 공항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걸 급히 출국금지에서 붙잡았는데 막아서는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조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출국 금지 관련된 의혹 사건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뉩니다. 자, 지난번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 그때도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수사 더 할 것도 없이 기소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검찰 간부인데 이런 결론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같은 검찰 간부인 한동훈 사건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또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렸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차이보다는 눈에 띄는 차이는 소위 지금 검찰 주류 세력의 의중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검찰 검사이지만 한동훈은 기소하지 않도록 했고 하는 이런 등등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본질이 자꾸 빠지면서 얘기가 된다. 한 가지는 소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절차상 하자의 핵심적인 얘기는 피의자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출국 금지를 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사건 번호 부여 여부, 즉 형식적 요건이 피의자로서 성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지 않고 피의자 실질설, 수사를 받는 사람이냐,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긴급 출금 여부를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본질, 김학의 사건의 본질 이게 뭐냐, 출국 금지 사건의 본질이 뭐냐가 자꾸만 잊혀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검찰이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빠지고 얘기가 됩니다. 아까 뭐 병합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는 이규현 검사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도 이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느냐, 검사를 원래 검찰 기소하라고 만든 조직은 공수처인데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소를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자꾸만 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본질 두 가지가 자꾸 빠지고 형식만 또 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막강한 검찰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누구는 도움이 되느냐, 누구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어떤 기준이 된다면 뭐 이 경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게 권고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권고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심의 이미 검찰 측에서 이미 언론에다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것은 기소 의견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우리는 기소할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검찰 절제론자인데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이 검찰 절제론에 대해서 검찰의 주류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분들은 검찰 절제로는 안 된다. 과거에 검찰의 권한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을 지휘하면서 검찰의 개혁도 진행을 마저 해야 되는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점도 있긴 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 얘기를 잠깐 이 부분 잠깐 들어보자 한번. 네, 그러시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권고 의견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뭘 어떻게 봐. 아직 뭐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직 없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뭐 이제 거취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시거나 이러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소되는 검찰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되는데 검찰 간부인데 상당히 중요한 요직입니다. 네, 중앙지검장. 그럼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까? 인사와 기소는 또 별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징계나 인사와는 별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추정되는 거니까요. 다만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도 본인의 명예가 지금 스스로 사퇴하면 뭔가를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스스로 사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임할 거냐 아니면 또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고검으로 가는데
흔히 이제 뭐 승진을 하는 것 같지만 좌천성 승진이라고도 아하. 이야기를 하는 예.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비수사 부서로 가는 겁니다. 수사를 네. 직접 하지 않는 뭐 법무연수원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예. 한동훈 전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갔던 곳. 연구위원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수사 부서로 가는 방안, 유임되는 방안, 좌천성 승진을 하는 방안 등등이 좀 검토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이제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여기에 변수가 될까요, 그럼? 이성윤 중앙지검장 개인에 대해서는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전체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문에 전체 검찰 인사가 이렇게 어그러진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던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의견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고려 예. 요소가 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공판이죠. 이제 두 번째 공판입니다.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어디에 서울에 있었냐? 있었느냐, 영주에 있었느냐 이 문제가 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은 특정을 했고 1심 예. 재판부에서도 2013년 6월 16일 날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위조를 했다면 위조한 사람 행위자와 예. 범죄의 도구, 행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같이 방배동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소위 IP 주소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야간에 심야에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심야에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거는 학교에 있었다면 학교에 밤늦게 심야에 가서 인터넷 접속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었다. 이 두 가지 근거로 해서 결국 행위자인 정경심 교수와 범행의 도구인, 행위의 도구인 PC가 같이 방배동에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첫 번째 공판하고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들을 예. 보자면 IP 주소가 검찰이 특정한 기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IP 주소가 동양대 IP라고 했던 것과 다른 IP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숨겼다, 누락시켰다. 그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뭐 의도치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동양대에 있었는지 방배동에 있었는지 방배동에 있었다는 건 최소한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심야에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접속 기록이 예. 사실은 살펴보니까 PC 한 대가 아니라 PC 두 대에서 접속한 기록이고 그리고 순서대로 그 심야에 접속했다라고 순서대로 나열한 기록을 잘 살펴보니까 접속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들 왜 그 지금도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기사 보면 최종 입력 시간, 예. 최초 입력 시간과 최종 입력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최종 입력 시간을 마치 접속한 시간인 것처럼 순서를 먹여서 번호를 매겨서 해놨다. 그렇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 번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 이거죠? 그렇죠. 그 시간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최종 기사 수정 시간 같은 이런 기록을 마치 접속 시간인 것처럼 해놨고 그거를 1심 재판부가 심야에 접속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1심 판결에서 행위자와 PC가 방배동에 같이 있었다라고 제시했던 근거 두 가지가 지금 근본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영주 동양대학교 안에 그 컴퓨터는 특정 기간, 그러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네네. 1심 재판부가 얘기했던 그 기간에 분명히 영주 동양대학교에 있었지 방배동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이번에 포렌식 결과로 분명하게 나온 겁니까? 네, 이번 포렌식 결과하고요. 이게 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6월 16일 날 어디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양쪽 다 검찰 측도 변호인 측도. 그런데 변호인 측이 어제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2013년 5월 7일 그 범죄일이라고 특정된 날짜는 6월 16일인데요. 16일이고. 예, 5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정경심 교수의 수업 시간 전후에 동양대에서 접속한 기록. 네. 그다음에 PC를 사용하다가 영주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발송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적어도 2013년 5월 7일부터 8월 22일 사이 그 중간에 소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6월 16일이 끼어 있죠. 요 기간 동안에는 동양대
어학원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검찰은 제가 검사라면 네. 컴퓨터가 어디 있었던 간에 잠깐 그리로 가서 정경심 교수가 또 했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 것들은 또 IP 추적이 네네. 뭔가 잘못됐다고 제시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네요. 예,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지금 1심 판결에서 어쨌든 적어도 1심 판결에서 그 PC가 방배동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근거로 제시했던 이 두 가지가 근본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1심에서 주장했던 대로만 입증을 해서는 다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어허. 보이고요. 새로운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입증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닥쳤다라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동양대 강사실에 있던 그 PC를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뭘 꽂아서 뭔가를 갖다 찾아내거나 뭐 조치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걸 확실하게 통째로 들고 통째로 갔죠. 들고 가기 전에 뭔가를 꽂아가지고 거기에 예. 잘못된 기록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이 얘기했던 건 어떻게 예, 됩니까? 뭐 잘못된 기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말하자면 디지털 증거,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 증거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쉽게 휘발하기도 하고요. 아. 그다음에 훼손되기도 하고 훼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은 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소위 무결성, 동일성, 완전성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 PC가 구동된 이후에 예. PC를 부팅한 이후에 USB를 1분 13초간 포렌식을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여기다가 훼손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꽂았다라고 하는데 실은 검찰의 규정에 따르면 구동하기 전에 포렌식을 위해서라면 USB를 꽂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시 쓰기 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검찰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동됐을 때 USB를 1분 13초간 꽂았다라고 한다면 뭐 대검의 규정에 따라서라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완전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됐을 수 있다. 예. 뭘 넣었다 말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완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PC에서 나온 그 강사 휴게실 조교 PC라고 하는 이 PC에서 나온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그러면 표창장을 절대로 위조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검찰이 위조했다고 하는 증거가 다 허물어지면은 네. 심리가 뒤집힐 수 있는 뒤집히는 거죠. 겁니까? 왜냐하면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심지어는 입증의 정도도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확실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PC의 증거 능력 또 방배동의 정경심 교수와 소위 범행의 도구라고 지목된 PC가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느냐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예, 지금 2차 공판에서 바로 이게 터져 나왔는데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서로 간에 입증하기 위해서 치열한 이제 공방이 벌어지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양 씨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인을 조사하는 경찰은 당시 목격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실종 당시 새벽 3시 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손정민 씨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은 지금까지 목격자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 가운데 3명을 서울 반포 한강공원으로 불러 목격 장소와 전후 상황을 자세히 묻기도 했습니다. 손 씨와 친구 A 씨가 있던 곳은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잔디밭. 목격자들은 그동안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새벽 3시 반 이후 상황에 대해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 3시 40분쯤 손 씨는 자고 있었고 그 곁에 친구 A 씨는 서 있는 걸 봤다는 내용입니다. 또 당시 A 씨가 손 씨를 깨우고 있었고 A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2명 모두 만취 상태로 구토하는 것도 봤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시점은 새벽 4시 반쯤. 한강공원 출입구를 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밝힌 새벽 3시 40분까지는 일단 손 씨 행적이 확인됐다고 보고 이후 5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이 진술한 장소 주변의 CCTV도 확보해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셨는데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만 안 듣고 싶고요. 나머지는 어떠한 결과든지 간에 저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서 친구 A씨는 손 씨 실종 당일 새벽 3시 4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 이후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바뀐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시점과 경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살 난 입양 딸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양아버지 B씨가 구속됐습니다. B씨는 앞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2살 난 입양 딸 A양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구두주걱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B씨의 아내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A양은 지난 8일 저녁 인천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입양가정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2살 난 입양아 학대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입양 실무 지침을 서둘러 손질했습니다. 우선 입양 후 첫 1년간 해야 하는 입양기관의 조사 횟수를 4차례에서 6차례로 늘렸습니다. 최소 절반은 방문 조사를 하고 가정 방문이 어려우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면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지난 2월 전국 입양기관들에 배포했지만 사후 관리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석 달이 지난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2살 난 A양 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A양을 입양시킨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가정 방문 조사를 했고 올해 1월 4일과 지난달 16일에는 전화와 이메일 사진을 통한 점검만 했지만 규정상 문제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강화된 입양 실무 지침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입양기관들이 입양아동 사후관리 보고서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 보고할 의무는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입양아동 조사 횟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침과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방문을 해서 아동을 제대로 살펴보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신체 검사를 좀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발달 부분이 늦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야 되고요.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입양기관들에 대한 공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들이 앞다퉈 발의됐습니다. 이번 2살 입양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지난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성모 씨. 피해 아동은 가로 50cm, 세로 71.5cm 크기의 비좁은 여행 가방에 이어 훨씬 더 작은 가방에도 7시간 가까이 갇혔다가 사망했습니다. 성 씨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아이의 말에도 거짓말이 아니냐며 추궁했고 가방 안에 드라이기로 30초가량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거나 수분 동안 자신의 친자녀 2명과 가방 위로 올라가 뛰고 눌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키 132cm에 몸무게 23kg, 왜소한 체격의 아이가 가방 안에 갇혀 무게 160kg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 검찰은 성 씨에게 특수상해와 상습 아동학대 등과 함께 살인죄까지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성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 또한 악랄한 행위로 피해 아동의 고통과 두려움이 짐작되지 않는다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렸습니다. 성 씨 측은 훈육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성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가해 행위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일련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학대 행위를 하고 살인까지 이른 점. 아동학대 방지단체는 확정된 판결이 죗값에 비해 무겁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살인죄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25년이라는 형이 겨우 10살을 살고 사망한 살아온 나에 비해서 또 살아갈 뒤의 날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끔찍한 학대 행위로 의붓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 씨는 앞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채 피어보지 못하고 숨진 피해 아동의 넋은 무엇으로 달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탈모 왔다. 서민 단국대 교수를 포함한 시민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조 전 장관 때문에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인 구안와사를 비롯해 우울증과 탈모, 박탈감을 겪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은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며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소송 이전에도 있었죠. 지난 2016년 12월 5천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대리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김소연 변호사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를 최대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 이번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사찰 활동을 벌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뒤에 공개한 문건입니다.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사이버 공작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딸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며 이러한 국가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아들이 사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놓아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 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군의 부친 이재훈 씨입니다. 제 아이가 죽기까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딱 두 사람이 정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우리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드리라. 한 명은 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그런 부당한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눈을 못 감았어요. 눈을. 왜? 용서받을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눈을 감을 거 아닙니까? 이 씨가 지목한 인물은 당시 작업 현장에 함께 있던 지게차 기사 A 씨. 사고가 난 컨테이너 위에 청소 작업 지시를 내렸다고 이 씨가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함께 작업했던 외국인 노동자 B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아들과 같이 그 현장에 투입됐던 그 외국인 근로자 일괄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핀 뽑아라, 쓰레기 치워라, 청소해라. 녹취록이 다 나옵니다. 회사 측의 설명은 어떨까? 회사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20일 전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평택항을 찾았습니다. 이군을 숨지게 한 개방형 컨테이너는 덩그러니 그 위치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당시 이군은 이 개방형 컨테이너 위에서 이런 나무 조각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이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두고 유족 측과 회사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했다고 하는 시점에 그 지게차는 저 뒤쪽에 저기 저 끝에 보면 그 타이어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타이어 뒤쪽에 있었고요. 저기까지 지시가 돼요, 지게차.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는데 제가 해사가 어렵다 해서 그 사람 보고 특별히 여기서 네가 그냥 잘못했다 하고 생각을 하고 힘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되면 수신호 인원 미배치,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지게차 기사 A씨가 작업 지시를 내린 건 아니라는 회사. 그렇다면 회사는 작업 지시를 누가 내린 것으로 보고 있을까? 회사 관계자의 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언급됐습니다. 맞는데 외국인 근로자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리어카를 같이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워서 담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가왔지 않습니까? 굳이 별도 지시가 없었어도 작업을 여러 번 해본 B씨를 따라 이군이 청소 작업을 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 지게차가 특정된 분이신 거죠? 회사는 B 보도를 전제로 당시 사고 모습이 찍힌 CCTV를 보여줬습니다. 회사의 설명대로 사고 직전 지게차 기사는 컨테이너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전 A씨가 지게차에서 내려 이군과 B씨에게 한동안 이야기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양쪽의 주장을 모두 배척할 수도 또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 예, 여보세요. 뉴이처 제작진은 어렵게 유일한 목격자 B씨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B씨를 대신해 동료가 옆에서 통역한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그 지게차선 운전기사 일에서 지게차선 일에서 청소하러 시켰다. 근데 그 지게차 운전 기사는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 사람 말 시키면 왜 이 사람들 그 청소하겠어요? 그러고 비는 빼고 네. 가자 하는데 지게차 다시 불러가지고 네. 그 이런 나무들 이런 조그만 거 그것도 주소라 그 청소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에 숨진 23살 이선호 군에게 누가 그 작업 지시를 했는가를 두고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컨테이너 안을 청소 좀 해라 하고 청소 작업 중에 사고가 났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잠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작업은 본래 이선호 군이 할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죠. 누가 시켰느냐 이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난달 22일에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인데요.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가 쓰러지면서 현장에서 나무 조각 등을 치우는 등 그 정리 작업을 하던 이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예. 이 컨테이너 날개의 무게가 한 3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 철판의 크기나 중압감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예. 이군은 말씀대로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원 역할로 물류회사인 원청업체에 파견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날은 본래 역할이 아닌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 B씨입니다. 예. 이군과 함께 작업에 투입돼서 이군의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했는데요. 사고 직후 B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다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직후 어렵게 저희 취재진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일관되게 B씨는 지게차 기사 A씨가 컨테이너 위에 작은 나무 조각들까지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원청업체 소속의 이 지게차 기사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군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이 A씨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어떤 뾰족한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에 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 누가 작업 지시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전체 사건, 전체 사고 수사의 일부분이라는 점이죠. 예. 이 부분 수사 별개로 경찰은 원청업체 관계자들의 이 과실치사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안전모 미착용이나 또 현장을 통제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점, 이 점은 이미 CCTV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고 예. 원청 업체도 이 안전관리 소홀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통화해 보니까 경찰은 이번 주까지 그 원청 업체의 대표 또 안전 책임자를 포함해서 회사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누구에게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그 수사 협의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지게차 기사를 입건할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지게차 기사는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양쪽의 진술 말고는 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경찰도 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만은 또 유가족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해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빨리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장례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는 기조는 유죄하되 실수요자 지원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가장 먼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완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주택 가격이나 소득 요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고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와 대출 청약 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수요자라든지 무주택자, 청년층에 대한 숨통트기 차원에서 시도를 할 것으로. 그러나 부동산 투기 차단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큰 틀의 방향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은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나 당정의 정책과는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한다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임기 마지막 1년간 공조와 조율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워낙 백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서 예약하고도 안 맞는다, 동의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내용인데 처음에 쓴 기사는 지금 찾으면 없고요. 두 번째 기자 방담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사 내용을 보면 군인, 경찰, 소방관, 보건, 의료인 등은 사회 필수 인력인데 너무들 불안해한다. 숫자를 잘 보십시오. 10만 2,475명, 약 58%만이 접종하겠다고 접종 동의서를 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질병청이 반박 자료를 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은 동의해서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예약해서 맞는 건데 이상하다. 그다음에 58%만 동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동의한 숫자가 아니라 예약한 숫자다. 백신 접종을. 그리고 그 밑에가 조금 더 기가 막힙니다. 벌써 접종한 사람만 해도 76.6%, 예약한 사람은 81%나 된다. 접종 예약자를 왜 접종 동의자로 기사로 썼을까요? 정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 필수 인력 접종 동의 예약자가 10만 2,475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동의 예약자인데 접종에 동의해서 예약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약자를 싹 빼고 접종 동의가 10만 2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예. 그 밑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통계 자료는 계속 예방 접종이 진행되면서 변동 가능한 잠정적인 통계입니다라고 설명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똑 떼어 쓴 겁니다. 더구나 밑에 계속 이렇게 설명도 자세하게 붙어 있는데 왜 이걸 놓치고 기사를 이상하게 해석되도록 썼을까요? 비슷한 종류의 기사 또 등장합니다. 디지털 타임스. 백신 1차 접종 전국적으로 달랑 3명 1차 접종 사실상 중단. 제목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접종을 3명밖에 안 했대 전국에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내용을 보시죠. 5월 백신 접종은 2차 접종에 집중하게 돼 있어서 1차 접종은 사실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차 접종을 3명이나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접종을 하다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걸 마저 쓰려고 하다 보니까 1차 접종자 3명을 고르게 된 겁니다. 그날 자료를 한번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청에서 그날 나온 자료인데요. 1차 접종이 전날은 이렇게 많았는데 다음날 딱 3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일단 중단하고 2차 접종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쭉 보이시죠?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2차 접종은 한 4,700명.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일요일과 비슷합니다. 3명, 왜 3명밖에 안 되지? 물어보면은 1차 접종은 일단 잠깐 중단하고 2차만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 있었을 텐데 기사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2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학교를 돌며 실시하는 이동형 선제 검사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아이들로 가득해야 할 초등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폐쇄된 겁니다. 지난 어린이날 이 학교 교사의 감염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후 모두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 9명, 교사 4명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인 교사가 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다른 확진자와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3일하고 4일에 출근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해서 그 학생들하고 접촉이 없었어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입시학원에서도 지난 5일 수강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후 수강생 9명과 가족 4명이 잇따라 감염돼 엿새 만에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어학원과 관련해서는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는 직원과 가족 등 13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여전히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이동형 선제 PCR 검사에서 처음으로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 학교는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인도에서 최근 귀국한 교민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는데요. 이로써 국내 인도 변이 감염자는 58명으로 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 540명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은 인도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변이로 확인된 분은 한 분입니다. 이분이 위중한 상황이거나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시고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민을 포함해 국내 인도 변이 감염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1,700명 넘는 영국 변이 감염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전파력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특성 탓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려 변이에 인도형을 추가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인도 변이를 주요 감시 체계에 넣고 인도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시설 격리와 퇴소전 검사를 추가해 국내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형 변이가 영국형 변이와 비슷한 전파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HO 기준에 따라서 그 주요 변이를 사종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기존 주요 변이도 꾸준히 늘어 국내 양성률은 30%를 넘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사실상 변이 감염자로 분류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국내 변이 사례는 2,500건에 육박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와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며 11월 집단 면역을 자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를 내겠다. 11월에 집단 면역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지켜보고 계신 의료진으로서는 회의적이십니까? 아니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께서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9월까지 전 국민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 집단 면역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만드시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3분기에 우리가 수급하기로 한 백신이 다 수급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4분기에는 우리 청소년까지 접종이 가능하다면 70% 이상 백신 접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도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백신이 이미 넉넉하게 들어와서 충분히 쌓여 있다면 1차, 2차 계속 많이 해나갈 텐데 이게 물량이 그때그때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접종 상황과 백신의 수급은 이 정도면 일단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목표 달성이? 네, 이번 2분기 때 조금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화이자 백신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차 접종이 조금 미뤄져서 5월 셋째 주 이후로 다시 한번 1차 접종이 되실 거고요. 5월과 6월에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1,420만 회가 들어오기로 이제 수급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순차적으로 잘 들어온다면 이번에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7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사회 필수 인력에서 접종률에 동의하신 분들이 접종이 되게 되면 정부가 계획한 것과 유사한 정도의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분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4천만 회가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온다면 저는 4분기까지 가지 않고 3분기에도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계약한 게 2천만 명분이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어떻게든 2분기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노바백스 백신이 다른 나라의 사용 허가를 구하는 것을 3분기로 넘겼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바백스가 연기한 이유는 뭘까요? 네, 노바백스가 원료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료 부족과 함께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아직 몇 주가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2분기에 긴급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2분기를 지나서 3분기에 신청이 돼서 아마 9월 말 정도에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 아마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파이자 백신 얘기를 해보자면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도 12살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도 고려해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12살 이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 임상 연구에서 100% 예방률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크게 없었고요. 예. 우리가 어린 청소년들은 사실 본인들은 중증으로 가는 게 거의 없고 무증상이 50% 가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전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집단 면역,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이 나타날 경우 인과관계가 이제는 분명치 않아도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중증 분류에 따라서 또 기간이나 이런 치료 기간에 따라서도 조금 더 지원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이제 다들 의아해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경우가 건강하고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달라진 거, 특별한 거라고는 백신 맞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하면서 다들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40대 간호조무사가 백신을 맞은 뒤에 사지마비 증상이 생겼다. 근데 백신 부작용을 보기 어렵다는 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피해 조사단이 심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단에서 지금 이런 사지마비 사례, 간호조무사 사례를 심사를 했는데 백신과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설명은 조금 어렵지만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로 분류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정한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는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조사와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폭을 더 넓혀주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역당국이 브리핑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격이나 허위 정보가 좀 많고 또 과도합니다. 뭐 우리하고 아프리카만 쓴다든가 뭐 많이 죽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 아닌 겁니까 사실이 분명히?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그것쯤에 대해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접종 후 수십 명이 사망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사망자가 좀 유사한 면이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표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한국에서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유통이 쉽기 때문에 전 세계 130개국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수반들께서 미리 접종을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손은미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기소되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유튜브에서 시사킴님이 이성윤 지검장 거취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재판은 어떨지 뉴이저가 끝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 이어서 6192님. 그간 자기 식구 감싸기 바쁘던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은 왜 기소하려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9330님, 조국 전 장관과 현 정부가 고통을 줬다고 소송이라니 본인들은 떳떳하신가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꼼꼼쿠키님, 고 이선호 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더 이 사건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살 여자아이가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한 경찰관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려 대피시켰습니다. 네, 목격자가 촬영한 경찰관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모두들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경찰관도 아이를 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아이는 집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얼른 완쾌하기를 멀리서라도 바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